지금 필요한 건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란 제목으로 서바이벌 프라이버리티 8월 6일자 별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TD 코리아에서 유튜브로 방송된 내용을 역사 기록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사회자는 얀이라는 사람이고 존 밀스 대령이라고 퇴역 대령이 되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중국에 좋은 걸까요? 중국이 원하는 건가요? 중국의 전략은 다른 나라들이 분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소모전을 치르고 자국민과 군대를 잇는 모습에 만족한다. 러시아 인구가 갈려나가는 모습이 흡족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과 3H 클럽, 3H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의 약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어도 뒤침지고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움직인다. 스스로 전면전에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위성 국가들이 이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 휘말리는 건 오히려 기뻐하고 장려하기까지 한다. 예,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최근에 어, 미국은 중재하려고 바로 발빠르게 나섰었죠. 아시아 그 태평양 그 지역이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분쟁에 빠진 다른 나라의 국민과 군대를 소모하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하다. 중국은 1949년 공산화 이후 실질적인 군사 경험이 없다. 이것은 틀린 정보죠.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 인해전술로 참전했죠. 전투 경험이 없는 꽤 오래됐죠. 한국전쟁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미숙한 면이 있다. 물론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장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본다. 중국 해군은 이미 미 해군을 능가한다. 미국은 돈을 쓰는데 얻는 건 줄어든다는 것이다. 비리하고 부패하고 공산주의로 가는 그로테스크한 사회의 전형이다. 반면 중국은 해군 전력,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핵 전력도 끊임없이 늘려가고 있다. 중국의 핵 전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미국 정보기관은 게으르고 안일했다. 10 내지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핵탄 도수가 500기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은 고정 고정 사일로 도로 이동식을 포함한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형 탄도미사일 SLBM과 보유 미사일까지 합치면 중국 핵탄두는 최소 2,000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의 핵 격차는 현재 최악의 수준이다. 또 하나는 중국의 대규모 지하 터널망이다. 전체주의 정권은 땅굴을 유독 좋아한다. 중국은 그 이상으로 막대한 자원을 들여 고도화된 터널 복합시설을 새로 건설 중이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하 지휘 통제부가 베이징 서쪽에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중국은 실제 핵전쟁 수행과 생존을 염려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핵 억지력을 넘어서 필요할 경우 핵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겠다는 의도이다. 중국도 많은 인구가 죽겠지만 미국하고 핵전쟁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회자는 존 밀스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력을 질문했습니다. 저는 1983년에 군에 입대했다. 레이건 행정부가 군사력을 증강하던 시기에 미국의 혼이 다시 살아나던 시기였다. 그때 우리는 소련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각오했다. 일부 엘리트들은 냉전은 이길 수 없다.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이후 평화 배당금의 시기가 찾아왔다. 소련 해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보스니아의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어 현지에서 평화유지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혼돈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계속 나왔다. 9.11이 터졌고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아랍의 봄이 도래했고 여러 친미, 요거는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무너졌다. 반대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어,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재 정권 이런 건데 아랍의 봄에 의해 가지고 그게 무너져서 이집트까지 뭐 이런 거에서 친미 정권들이 결국은 수립이 됐던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틀린 정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혼돈의 시기 중국은 미국과 영구적인 무역 관계를 맺고 WTO에 가입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의 공장과 제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이 공산주의 중국이 급격한 부상을 가능케 한 셈이다.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이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질문으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시기 대령님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저는 제1차 걸프전 디저트 스톰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돼 있었죠. 참전했다. 당시 우리는 적격전을 통해 대규모 이라크군을 괴멸시켰다. 전술 기술 운영 방식까지 우리가 압도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전쟁을 끝내라는 정치적 결정. 지금 확실히 끝내지 않으면 10년 안에 다시 여기 오게 될 거다. 라고 자기가 그때는 뭐 중인가 그럴 때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병력을 평화유지 작전을 활용하지 않은 제안한 것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었다. 그 말에도 일리는 있었지만 중국의 부상을 방치한 바보 같은 글로벌 리스트들의 시대이기도 했다. 우리는 점점 국제 무대에서 뒤로 물러나게 됐다. 당시 저는 보스니아 내 지하디스트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왜 여기 있는 거지 하고 의문을 품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네요. 저는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 작전계획 업무를 맡았고 이후 이라크에 투입되어 행정체제 수립 작업을 도왔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는 점점 목표도 전략도 불분명한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전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었던 것이다. 가장 뚜렷하게 감지된 변화는 2013년에서 2014년 무렵이었다. 2200만 건의 인사기록 파일이 유출되고 CIA의 대중국 휴민트 정체가 붕괴되었다. 저는 2007년 러시아의 사이버 도발이 주요 위협이었던 시기 사이버 분야로 전환 배속되었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중국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모든 도발이 포함된다. 중국의 GDP는 러시아의 20배이다. 러시아가 발목을 잡는 수준이었다면 진짜 위협은 중국이었던 것이다. 다시 질문.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2007년 미 국가안보국 NSA 출신이 저를 불러들였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사이버 전력을 증강하던 시기였다. 방어는 사이버 전력의 핵심 요소라고 먼저 소제목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 유착이 생기면서 여러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미국민에 대한 감시와 검열 등이다. 펄슨 인터레스트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그런 흐름이 2016년 트럼프 후보와 이후 당선된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구테타 시도로 이어진 것이다. 사이버 전력의 확대가 독성을 띈다는 것이다. 단순히 좋다는 수준을 넘어 더 많이 갖고 싶다는 반응이었다. 어떤 정보든 어디에 있든 빠르게 확보해서 의미가 있는 형태를 광홍해 보여주는 능력이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시연을 하기도 했다. 단 몇 초 만에 해결을 해냈다. 네 번째 질문. 사이버 전력이란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스파이 활동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데 그와 동시에 적국의 같은 활동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최선의 방어는 경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격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죠. 당시 정부는 통제권을 상실했고 중국 해커들이 미국 통신망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상태였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것은 제가 젊었을 때 유도를 했는데 유도에서에도 저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하는 것도 최선의 방어는 공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이 이럴진데 한국 SK 등 말할 것도 없다. 얼마나 우리가 해킹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 주요 통신사들조차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었다. 왜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악성 코드를 제때 탐지하고 제거할 역량이 없었다. 최우선 수리로 해놓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국가정보국 DNI 수장 털시 게보드가 폭로한 것처럼 존 브레넌 전 CIA 국장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지 않도록 막고 실제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그를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를 벌였던 것이다. 그게 쿠데타로 정의를 하네요. 다시 질문. 최근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선거 감시단 일원으로 현지에 계셨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통계적 유의미한 불일치가 있었으며 전자개표 시스템의 보안성과 투표성에 대한 우려, 투표용지 처리와 보관 절차에서의 이상 징후, 그리고 합법적인 시민청원 활동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추가로 던지고 있습니다. 답변으로서 국제선거 카르텔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리스트들뿐 아니라 중국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국제선거 카르텔의 핵심이다. 자신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는 이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봅니다. 오바마 정부가 이스라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CIA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죠. 미 국제개발처 USAID가 브라질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포퓰리스트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패배했고 지금은 브라질 친중 정권에 의해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관여는 했는데 실패를 한 모양이네요. 한국에서 벌어진 일도 마찬가지다. 국제선거 카르텔이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은 한국 정부조차 감사를 하거나 수사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이다. 더 큰 문제는 대법관이 선거위원장을 겸직한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 권력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6.3 한국대선은 결코 깨끗한 선거가 아니었다. 우리가 선관위가 대법관이 겸직을 하는 것은 쭉 그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모든 선거가 깨끗하지 않았다라고 또 유추해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수상한 조직이 있다.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AWFB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다. 이게 뭐 인천 어디 송도에 있다는 거로 아닌가요? 시내 어디 있다는 거로 아는데 제목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인데 여기에서 뭐 공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선거용지도 인쇄를 해가지고 비행기로 우송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온 게 있죠.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로고가 홈페이지에 곳곳에 도배해 있다. 트럼프가 도지를 통해 모스크로 하여금 제일 먼저 친 게 USAID를 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USAI 일부를 폐쇄했고 예산도 상당 부분 환수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상황을 되돌리기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미국에서도 그 민주당 집권했을 때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공작을 했다고 보여지는 수도 있는 거죠. 저는 USAID 자금이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제선거 카르텔 개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질문: 미국이 이런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까? 다른 나라의 군사나 정치에 개입하는 일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저는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어젠다에 동의한다. 새로운 전쟁은 피하고 끝나지 않는 전쟁은 하지 않으며 외국 문제에 함부로 얽히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보호막을 치고 나머지 세상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익과 과제들이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이 있다. 그들이 중국 주도의 악의적인 해외 영향력 공작에 시달리고 있다면 마땅히 도와줘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파가 되어 있네요. 어, 이 자금을 대는 데가 어딜까 저는 궁금합니다만은 느낌 같은 느낌이 통일교 쪽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가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털리고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미국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아닌 것 같죠?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공식 성명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된다. 병력을 파견하거나 자원을 투입하거나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하자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만 줘도 됩니다. 어, 대통령 선거 이후에 6.3 대선 이후에 백악관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우회적 표현은 했죠. 당선은 축하한다면서 그 다음에 중국의 역량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표현이 분명히 백악관이 얘기했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뉴스 보도로.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사실상 싸움의 70%는 그걸로 끝납니다. 힘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안 들리죠. 만일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행정부의 말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까는 의심도 들고요. 우리는 소프트 파워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소프트 파워의 핵심은 그저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다. 힘이 있을 때 악당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이 나쁜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다시 질문, 공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로군요. 우리에겐 국력을 평가하는 체제가 있다. 외교, 정보, 군사, 경제, 금융, 정보, 법 집행이다. 디멜필이라고 약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요 I까지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원어는 생각이 났는데 L이 법 집행이면은 로우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진실조차 말할 수 없고 말하더라도 왜곡된 정치적 렌즈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제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파나마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낼 때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들여다보곤 한다. 당시 파나마는 운하위의 네 번째 다리가 필요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는데도 응찰한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해외 부채 방지법 FCPA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파나마 미 대사관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뭐가 걸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주최하는 미주 트랜스젠더 회의였다. 이런 걸 국정 운영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우습게 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파나마는 교량이 필요하고 하수도가 필요하며 우편 시스템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불타고 있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일이다.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조직된 집단이 유리창을 부수는 일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대가를 보고 조직적으로 지시받고 움직이는 것이다. 미국은 헌법에 기반한 공화국으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울 정도로 소중한 실험이자 경험이다. 그 어떤 나라와도 달랐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화국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는 세력들이 있죠. 이 나라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스킨 인 더 게임을 비유를 다시 해봅니다. 제가 세 개만 이렇게 상권 분립으로 얘기했었는데 여기 세 개만 법원을 좀 불쌍하게 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탄핵 인연등 또 선거 이런 거를 보면서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선거관리위원회다. 그러면은 오히려 법원이 권력이 매우 센 거죠. 상권 분립에서 세 개가 겹치는 것이 자정장치. 여기요. 세 개가 상대적 크기가 비슷해야 가능합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 자체가 권력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에 국제선거 카르텔이 침투했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자정장치가 무너졌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는 법관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모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선출해 주는 거지만은 법관들은 시험 머리 좋다 외우는 머리만 좋은 거죠. 얘네들은 법관 애들은 법을 달달달 외워서 뭐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법관들을 트럼프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권의 해바라기 제4의 권력기관까지 자정 기능이 없어진 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아닌가. 그래서 이제 네 개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 방송, 언론, 기관. 이게 자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론기관이 행정부의 신여로 전락하는 아까 뭐그 가짜뉴스 또 이런 것들 언론기관의 또 자정기능이 과연 있겠는지 견제가 좀 돼야 되는데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부패한 법관의 가족을 벗겨 죽이는 형벌을 내린 캄비세스 왕의 심판. 이 가죽을 벗겨 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시간대 시계열을 한 그림에 다 집어넣는데 아들이 아버지 그 벗긴 살가죽으로 그 등받이를 해서 너 제대로 법관이 판결을 해라. 뇌물 먹고 또는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판결을 잘라면은 네 아버지 꼴이 된다는 것을 요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그림에는 뇌물을 먹는 장면 요것도 그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이는 형들 법관이 그렇다면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스킨 인 더 게임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존 밀스 한국 부정선거의 사실상 총감독은 왕우잉이라고 뉴스앤포스트에서 2025년 6월 27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미국 자금 지원받은 AWEB 조사해야 한국 입헌 공화국으로의 기초 상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으며 그 총책임자가 중국 공산당의 왕후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존 밀스 퇴역 미 육군 대령은 부정선거 문제가 한국 것만이 아니며 필리핀, 브라질, 미국에서도 겪었던 것이라며 이것은
국제선거 카르텔이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AWEB 세계선거기관 협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현 미국 행정부가 결정만 하면 공식 조사를 시작하기 위한 법적 정보적 접근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캐시 파텔 FBI 국장은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중국이 생산한 가짜 신분증을 영국, 홍콩,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왔다는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있다고 밝혔다. 밀스 대령 역시 FBI 조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한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가 있다. 왕우닝이다. 그는 현재 중국 인민협상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과 비준이 있어야만 하는 게 입헌공화국이라며 한국은 입헌공화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가 검증과 비준을 받지 않았다며 이것은 입헌공화국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K10팩에 와가지고 보수주의 회의죠. 보수주의 회의인데 한국에도 K10팩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데 선거는 실패를 했군요. 그래서 먼저 방송했던 Unrestricted Warfare라고 초안전 무제한 경쟁에 대해서 이미 방송을 한 바 있는데 이게 1부였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2부인데 2부를 우리나라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상세하게 그 요약을 안 하고 다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이 다음 자료들은 그냥 참고 자료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하기가 좋고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소리내어 읽어서 뭔가 좀 말이 이상하면은 이거 좀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어떤 사건에 대해 각자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정상적인 논쟁 의견 차이라고 소개를 했었고, 마지막에 다르다와 틀리다의 말싸움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